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AI 기술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사회가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는 1월 22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선 올해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보고 혁신과 규제라는 갈림길에 선 우리나라가 진정한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임경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모두를 위한 한국어 공개 언어 모델 콜모를 연구 개발 중인 임경태입니다. 김준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범죄 등 AI 관련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전전력연구원 최우성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더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AI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AI 프렌즈의 최우성입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양홍석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시민의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전 시청센터장 양홍석입니다. 네, 주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들이 인공지능을 최소한은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AI 3대 강국에 들어가겠다라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했고 올해 또 예산으로 무려 10조 원을 지금 마련해놓고 예산을 집행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AI 기술이 좀 어떤 발전 방향으로 갈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께서 먼저 좀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AI 기술을 전망한다면 크게 아마 두 가지로 일단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 측면에서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 두 개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현재 저희가 뭐 국가대표 LLM 이런 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의 타겟이 거의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해서 시각이나 음성, 오디오를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6년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영상이랑 3D 공간 같은 것들을 함께 모델링해서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 주변 환경들을 다 감지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들로 좀 바뀌는 첫 번째 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건 일단 생성형 AI 모델의 보편화로 인해서 영상을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뭐 코드를 생성하거나 이런 자동화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것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여보고 있는 거는 AI for Science라고 해서 실험이나 아니면은 뭐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연구 개발을 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실험도 한다. 그런 어떤 연구자적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아까 이제 설명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보통 이제 이미지를 넣고 텍스트를 해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미지를 넣고 텍스트를 넣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음성으로 말을 하면 얘가 운영체제 안에서 그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검색을 한 다음에 물건을 사서 주소에 넣고 그리고 엑셀도 그 윈도우 안에서 띄워서 계산 수식 같은 걸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차원화된 이제 자동화 기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훨씬 더 간편해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음성만으로도 명령이 되는 거니까. 예, 아마 2026년 말쯤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올해 이제 AI 연구의 발전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박사님께서 보실 때도 어떤 비슷하신가요? 그 작년 2020
2024년 12월에 딥시크 이후로 엄청나게 LLM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는 사실 대규모 언어 모델 쪽이 좀 더 특화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향후에 2026년에는 그 피지컬 AI가 좀 상당히 큰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지컬 AI.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고 봤을 경우에 이게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서 어떤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실행을 할 때 뭐 로봇, 드론 같은 일단 하드웨어적 시스템에 AI가 탑재됐을 경우에 피지컬 AI인데 이게 인간 생활하는 시공간을 그대로 좀 학습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움직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겠죠. 그런 로봇이 곳곳에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산업용 로봇이든 가정용 로봇이든 다양한 형태의 피지컬 AI가 좀 더 예전보다는 더 보편화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 에이전틱 AI가 좀 들어가서 각각의 개별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자동화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다양한 에이전틱 서비스들이 저 사회 곳곳에 좀 많이 보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 이제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로봇이 이제 말을 알아듣고 예. AI 그 막 다 진짜 사람하고 대화하고 뭐 일도 수행하고 뭐 이런 게 그 예전에는 만화 속에서만 보던 거였는데 말씀대로라면 이제 곧 그게 가능해지겠네요. 로봇이 예. 탑재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좀 더 근 한 5년 안에서는 네네네. 각각의 AI 있는 로봇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걸 떠나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아하. 형태의 저희가 로봇들끼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뭐 조만간에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정말 뭐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게 끝이 어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좀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센터장님께서는 많이 이런 교육도 하시면서 현장에서 보신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요새 AI 기술이 없으면 정말 교육이나 편리성이 다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사실 모든 툴이 이제 AI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이미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프롬프트 이제 내용을 잘 전달하면은 그대로 영상이나 오디오가 구현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사실 저희 시작의 센터에서는 올해 처음 AI 교육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제 AI에 대한 기본적인 환상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저희가 이제 교육을 도입했고 실제로 이제 교육 결과물을 보면은 이제 정말 할리우드급에 가까운 영상이 많은 좋은 노래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저희도 많이 조금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교육을 많이 좀 올해 저희가 10% 이상 좀 저희가 확대를 했는데 또 저희 교육 연령도 많이 올라서 저희도 사실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교육에 비하면 항상 이게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책임성이라든지 어떤 윤리성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많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잘 이용되고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요즘 많이 신경 쓰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또 중요한 그 요인이 AI 환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환각을 일으킨다라는 말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끔 환각에 빠져들게끔 한다는 그런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최 박사님께서. 그 최근에 그 챗GPT 오픈 AI에서 왜 환각이 발생하는가라는 논문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각을 이야기할 때 보통 대규모 언어 모델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알고리즘 로직 자체가 앞에 있는 문맥을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면 좋을지를 확률적으로 높은 값들 딱 던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다 오면 자연스러운지를 그냥 던지는 거라서 약간 극단적 비유를 하면 약간 허언증 같이 말은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던지는 앞뒤가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알고리즘적 문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학습을 할 때 예. 다양한 정보의 매체를 가지고 학습을 일단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학습된 정보들이 오염이 돼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약간 오차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겠죠. 환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은 판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구분을 하면 기술적인 영역과 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영역을 좀 예. 나눠서 좀 설명을 예.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이제 교수님께서도 전문가시긴 한데 RAG라고 해서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러니까 이제 검색 증강 아니 뭐그 리트리버 그러니까 검색하고 증강하고 생성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 일종의 저희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볼 때 막 암기라고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때를 일반 AI로 봤을 경우에 검색 증강 RAG가 포함된 오픈북 시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좀 제한적인데 좀 다양한 책 다 가지고 와서 보면서 확인했을 때 어떤 답이 풍성해질 수가 있잖아요. 극단적 비유를 하면 네. 이런 형태를 검색 증강 생성 기법들을 네. 이용해서 네. 잘못되어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좀 고도화시키고 정제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이거 기술적 영역에서 하나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 사용자 입장에서는 trust but verify. 일단 신뢰하지만 검증해라. 검증해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보편적 사실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 사유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환각 형상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연구 논문에서는 100% 없앨 수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술적인 것도 도움도 받고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환각 증상으로부터 저희가 좀 자유롭게 AI를 쓰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술적인 뭐 RAG라 같은 기술적인 보안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 사용하는 개개인이 좀 한번 의심해보는 그리고 예, 검증해보는 이런 맞습니다.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이게 이번에 좀 전문가시니까 환각 부분에 대해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나온 연구 토픽으로 하면은 환각이라는 분야 자체가 하나 있어요. 저희 쪽 분야에는.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레그 기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넓혀서 최근에는 이제 외부 지식이라고 하죠. 외부 지식을 참조하거나 아니면 에이전트끼리 그러니까 LLM을 여러 개 둬서 서로 이걸 검증하게 만드는 형식으로 해결을 하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검증하게끔.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이 질의가 오면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거 환각이 있어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 환각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다른 AI가 하나 또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줄어든 편이에요 최근에. 환각. AI 기술을 또 다른 AI 기술로 보완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럼 쉽게 보면은 일반 사용자를 쓸 때 어떠한 질문을나 어떤 궁금한 거에 답변을 얻잖아요. 그런 거가 정말 사실에 맞는지 그러니까요. 어떤 자료를 참고해 다시 한번 좀 정리해주라고 해서 그런 프롬프트를 몇 번 반복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올해 이제 1월 중순 1월 22일부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된 기본법이 시행이 됩니다. 뭐 법안을 만든 건 뭐 유럽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시행되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어떤 법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법의 이제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신뢰 기반. 네. 예, 그래서 약칭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EU에서 이제 AI 액트라고 해가지고 EU의 AI법을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인데 이제 EU 같은 경우는 여러 국가가 있고 하다 보니까 모여서 협의체도 창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법 자체에 대해 틀은 만들어 놨지만 시행 자체를 약 3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못했군요. 예,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1월 21일에 제정해가지고 지금 중간에 약간의 개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2026년 1월 22일 날 일단 시행되는 것을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본법에 의할 때는 그 규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AI가 성장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쪽에 이제 목표를 두고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규제와 이제 그 성장 중에 발전에 이제 한 80%, 규제에 한 20% 정도의 비율을 두고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되고 있는 부분은 그 EU에서는 이제 고위험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하이 리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법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약간 표현을 바꿨습니다. 하이 임팩트인가요? 그러면?
영향이니까. 예. 뭐 우리나라 번역을 말이니까.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아직. 예. 이제 아마 이제 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은 아마 그 영문판 번역 그 법률도 이제 아마 나오겠죠. 나올 건.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에는 생명, 신체의 안전 그리고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뭐 구체적으로는 뭐 에너지의 공급, 그다음에 먹는 물의 생산, 그다음에 보건 의료의 제공,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 만한 게 유아 교육,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에서 학생 평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예를 든 거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약간 규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일반 사용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예, 맞습니다.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기술은 어떤 좀 요건을 따라야 된다는 규제가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요. 고영향 AI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이 범위가 좀 불분명하다. 또 이 개념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사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좀 빠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뭐 대출 신청 심사를 할 때 은행에서 상담원 대신에 아니면 어떤 평가하는 분 대신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럼 대출을 받고 못 받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일 텐데 이런 분이 빠져 있다. 이런 좀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런 비판 좀 보완을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법률적인 측면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네네네. 답변 좀 드리기 어려운데 네. 다만 이제 이 법안에서 좀 봐야 될 게 고영향 AI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전문가가 영역이 어떤 분야고 위험이 어떤 위험이 있다를 토대로 네.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분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모델은 이 법안의 제재를 혹은 이 법안의 검토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작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나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법적 분쟁이나 문제점은 정부에서 만약에 공공연하게 이 모델은 크기가 이렇게 크고 학습 데이터가 많이 학습됐기 때문에 뭐 24페타플롭스를 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안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식이 다 그러겠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법안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정부에서 공인해서 이 모델은 크고 우리가 보니까 그 괜찮은 모델이야라고 긍정적인 시너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마치 우리 뭐 부동산 문제처럼 규제를 하면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네네네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법적 분쟁 문제에서 약간 좀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 게 오히려 정부에서 이 모델은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혹은 이 법안 안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업들에서 좀 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 그때 뭔가 리워드로 이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됐던 데이터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공개해달라. 이런 요건들이 있으면 완화시켜주겠다. 이렇게 가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제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그 사업자들이나 연구개발하는 분들을 좀 촉진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의 묘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시행령이 아직 그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디 모델까지 어느 정도의 크기 모델까지 이걸 적용을 하고 말고를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을 막겠다 이런 취지 법안이 아까 아니라고 변호사님께 말씀하셨고 좀 발전하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되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리고 처음 저희가 시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부족한 빈틈들이 많이 있을 거라 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어떤 그 합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복지 차원 그리고 어떤 그 공공의 어떤 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좋은 방향으로 고도화시키고 만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 언론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이게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또 변화가 AI를 활용해서 만든 뭐 저작물회 같은 경우는 워터마크,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만든 거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좀 달라진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아까 뭐 환각도 뭐 그 약간 얘기 나오곤 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한테 AI를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 대장님? 예,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아까 우리 도입 영상에서 AI 영상 네. 표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표기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작권 이슈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죠. 어떻게 어디서 인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과거에 비하면 인지도가 좀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제 타인의 그런 콘텐츠를 잘 활용을 했다는 취지의 어떤 고지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많이 이제 좀 등한시 됐다가 이제는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용하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교육이 포함되면서 많이들 이제 개선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어디다가 이거는 요 표시를 해야 될 거냐. 우리 이번 논문이나 글쓰기 때 항상 출처 표시를 하는 것처럼 이제 영상은 사실 맨 앞에 보통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다가 표시도 할 수도 있고 뭐 제작 스크롤할 때 표시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AI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업체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또 얘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표기명을 이제 프로그램 명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도 이제 표기에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이제 순수 저작물이 이제 많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2차 저작물들도 이제 많은 가공이 되고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으로 어떠한 타인의 그런 콘텐츠를 활용했다는 그런 명확하게 고지를 해준 상황에서 하는 것도 저는 이제 신뢰도나 이런 콘텐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서 상당히 괜찮은 그런 제도라고 봐집니다. 혹시 센터장님께서는 약간 이제 표시를 뭐 처음에 하느냐 마지막에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저희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제 기관입니다. 예.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정보 사항을 공유를 해서 미디어 콘텐츠 제작하면 저희가 방송에 편성하는 건데요. 저희는 보통 초반 이제 방송 타이틀 시작하고 나서 보통 합니다. 이걸 어떤 프로그램을 썼다는 거를 최소한 2, 3초 정도는 보여준 뒤에 자막으로 보여준 뒤에 저희가 이제 하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표기를 하니까 좀 법적인 기본적인 한에서 조금 이제 좀 보호가 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제 다른 어떤 법적인 이슈, 저작권 발생할 때도 우리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은 초반에.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저작물관은 뭐 10분이면 10분을 다 쓴 게 아니라 뭐 중간에 뭐 4분 50초에 잠깐, 뭐 7분 50초에 잠깐 이렇게 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아니라 그냥 초반에 하는 게 예, 그렇죠. 이제 그걸 일일이 다 표기하기는 좀 번거로움이 있으니 차라리 아예 그냥 초반에 다 이런 어떠한 콘텐츠를 표기를 해서 우리 이런 걸 썼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각 제작가마다 좀 많이 좀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구체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 조금 필요하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워터마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찬성을 하는 네. 편입니다, 일단은. 네. 네. 그런데 이 법안 안에 제가 문구가 좀 찾아봤는데 오픈 소스에 관련돼서는 거의 좀 전무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워터마크를 생성형 영상이나 AI에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라고 할게요. 네. 그런 바나나 나노나 이런 거에 무조건 표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가능할 겁니다. 하겠죠, 당연히 구글이나. 그렇죠. 기술이 어렵진 않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픈 소스로 풀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 소스라 하면은 개인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똑같이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여기 워터마크를 넣을까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픈 소스를 공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워터마크를 넣더라도 오픈 소스라는 취지 자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언제든 마음껏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성할 때. 예. 과연 그러면 이걸 처음에 공개한 원청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는 않잖아요, 현재. 저는 이제 이것들이 좀 시행령 안에서는 해결이 돼야 오토마크는 좀 현실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을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단계고 많은 의견을 좀 들어서 이런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해놓지 않으면 그래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변화들이 지금 일반 연구자들이나 일반 스타트업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문조사를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8%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인공지능 기본 법령을 아직 인지하지 못했거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아직 뭐 정부에서 아니면 국회에서 좀 홍보를 덜 했거나 아니면 또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거나 그런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타트업 대전 대덕연구단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승하고 있는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이번 산업 이 법이 잘 모르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사실 뭐 그 스타트업 98%가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대응 준비가 못했다고 하는 거를 기업만 탓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시행령 안에서 좀 그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구개발 특구에서는 바이오 그다음에 바이오나 뭐 로봇과 같은 딥테크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딥테크 기술들이 보통 그 하이리스크 AI 쪽 범죄에 포함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까 말했던 고영양. 예, 고영향.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기술 개발해가지고 빨리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을 벌려야 되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그 규제를 준비하고 대응하다가 어떤 서류적인 작업 때문에 정작 스타트업이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들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고민해 봤을 때에는 대전은 연구개발 특구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구개발 특구를 일종의 AI 실증 샌드박스로 좀 지정을 하고 여기 안에서 좀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실증을 하고 좀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면 어떨까? 저희가 보면 안전한 놀이터도 있긴 한데 적당히 위험한 놀이터가 있거든요. 큰 틀의 범위는 좀 적혀놓고 거기 안에 좀 위험하게 놀아볼 수 있는 그런 규제 샌드박스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연구개발 특구를 그런 식으로 지정한다면은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더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벌릴 거라 좀 희망이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AI 기본법이 그렇게 뭔가 해보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진입 장벽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도약을 발판으로 오히려 큰 기회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반적으로 법 취지가 어떤 규제나 이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게 어떤 기본 틀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에서 법안이 지금 마련되는 거라고 보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제안들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제안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보통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령으로 해가지고 시행 규칙이 이제 다시 제정이 되는데 그런 시행 규칙 등을 통해서 뭔가 이건 특구의 지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아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법령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현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2025년에 발족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생겨서 지금 이런 AI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의 아까 제가 처음에 규제가 한 20%고 발전이 80%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령에서 규제를 하는 방법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우리 이제 통상적인 형법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죽인 자는 뭐 사형 또는 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법 자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처벌 규정을 한꺼번에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 기본법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정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만들기보다는 이 법을 위반하여서 이제 위반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이제 그 하지 말라는 중지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린 중지 명령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만. 예. 그래서 뭐 형벌 규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원회의 이제 위원들이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있는 형벌이고 이 사업을 이제 시행하는 분들이나 이 법에 실제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소비자나 아니면은 그 개발자 분들에게 적용되는 과태료만 있고 그 과태료도 직접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관청에서 한번 정지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2차적으로 납부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법이 어떻게 좀 적용될지에 대해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기본법이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법령을 보면 제가 그 제목에서 가장 첫 번째 느꼈던 건 어쨌든 법령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또 뭔가 제약이 걸리겠다. 연구자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좀 피했으면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봤는데 대규모 오픈 소스 모델 혹은 대규모 모델은 예를 들면은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거든요. 이 법령이 시작되면서.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근데 그게 씌워지는 순간 제가 오픈 소스를 강조드린 이유가 오픈 소스를 공개하고 싶은 회사 혹은 학교 이런 집단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도. 네. 근데 그런 데서 굳이 내가 리스크를 지면서 잠재적인 규제 대상이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그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언어 모델들이 왜 이렇게 뒤처졌나에 대한 근본적인 그 뿌리에서 나오는데요. 오픈 소스 모델 공개를 많이 안 하고요. 더 문제는 한국어나 아니면 자기들이 만든 연구실이나 연구소, 회사에서 만든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럼 공개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지식들이 전파가 되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런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어 언어 자원 리소스를 공개를 안 하니까 메타에서 만든 라마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오픈 소스에 그렇죠. 3.3 버전 나올 때 한국어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것들을 저해할 거면 사실 이 법안은 저는 오픈 소스 개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잠재적 규제 대상이 된다고 인식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한 거 좀 이렇게 연장선상의 같은 의미인데 어차피 오픈 소스 개발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움츠리들게 하는지 말고 적극적으로 리워드를 주면서 이렇게 좀 오픈 소스 많이 공개하고 좀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금 법안이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런 말씀을 포함해서 지금 AI 기본법이 이제 뭐 유럽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시행되는 거는 우리나라 세계 최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시작이니까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텐데 앞으로도 좀 잘해야 된다. 보완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변호사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점이 좀 부족할까요? 일단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행령 지금 안에는 10에 26승 그렇죠. 그 연산 이상으로 일단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EU에서는 10에 25승으로 정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이제 10배를 더 크게. 일단 네, 크게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규제의 대상 자체는 아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시행을 해봐야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뭐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이 법에서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할 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령에 의하면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자가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서 이 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외국의 이제 거대한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AI 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어떻게 보면은 버팀목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이 AI를 활용하셔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그런 부분이 또 다음번 법령의 개정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그런 인공지능 생성 프로그램 같은 회사들, 외국계 회사들도 이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얘기하신 거, 예, 저도 이제 이 법안에 그 시행령을 조금 추가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10에 26승 이제 플러스인데 네. 이제 그게
물론 당연히 이걸 상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숫자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플롭스라는 단위 자체가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도 점점 좋아지고 모델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매년 뭐 엔비디아 GPU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니까요. 그게 나중에는 곧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단계 100B니까 어렵긴 하겠지만 작은 소규모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크기가 이제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변경을 그때그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플롭스 제한을 두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도 제한은 못 하겠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을 보면은 그 안에 어떤 대상이다라고 딱히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교육이나 학술 연구, 비영리 목적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 사항을 둔다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야 애초에 저는 이런 시각 자체, 이거는 규제다라는 시각 자체를 어떤 연구자나 아니면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갖지 않도록 하는 것, 애초에 시작점부터 그렇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넣는 건 어떨까? 사실 법이 어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명사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어떤 예외를 좀 두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 연구용이나 교육용에 대해서는 그런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박사님께서는 좀 어떠십니까? 규제라고 하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느끼잖아요. 저희가 AI 고속도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빠르게 AI 3대 강국을 가기 위해서 국가적 인프라도 쏟아붓고 파운데이션 모델도 국가적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다양한 스타트업이 커지게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고속도로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단계들이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샛길들. 무수히 많은 국도와 새끼들까지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규제 안에서 고속도로의 모든 것들이 딱 다 집중해가지고 어떤 벽을 만들게 됐을 경우에 그걸로 파생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샛길과 국도들까지도 저희가 다 희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규제, 과유불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놀이터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마 하는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고속도 지향하는 국가의 어떤 정책에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 응원하나 그 사이사이에 국도와 샛길들이 같이 오롯이 전반적인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게끔 두루 고민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이 굉장히 좀 세계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커다란 대형 연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추진하다가 많은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 많은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는 말씀,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 발전을 거듭할수록 결국 AI 기술을 수용하는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수용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이 이른바 AI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법이 이렇게 시행되는 마당에 이런 관련된 AI를 수용할 수 있는 뭐 문해력이라고 할까요? AI 문해력 같은 것도 또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센터장님?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저희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예, 예. 사실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즘 삶의 척도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내 손 안에 다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소화하고 또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잘 받아들이고 또 타인의 의견도 잘 듣고 그렇죠. 또 성찰하는 이런 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정보들이 이제 저희 흡수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또 허위 정보나 또 가짜 뉴스 이런 부분들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 부분들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제 많은 이제 인터넷 이제 플랫폼 사용에 되면은 이제 좋아하고 싶은 정보만 쓰거든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또 많이 또 치우친 부분도 있고 이제 조금 미디어가 이제 워낙에 많은 기술들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격차들이 많이 좁혀지지만 또 이제 뭐 다른 장애인이나 소외계층들은 좀 멀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AI 기술 들어서면서 리터러시의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삶을 이제 아까 윤리성 이런 거 말씀드리긴 했지만 윤리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서로 상대방과의 소통이 많이 중요시되니까 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많이 소통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규제한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만큼 소통들이 도리어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면서 더 이제 소통이 더 부재해진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에서는 많이 좀 이제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정보들이 미디어에 다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잘 소화하는 자기에 맞게 이제 좀 정체성을 갖고 가는 능력이 지금의 가장 큰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AI 기술의 발전을 이제 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AI 기술이 좀 더 소통을 확대하고 더 넓게 해준다라 이렇게 아마 반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AI 기술의 그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 좀 빠져 있다 보면 달인과의 소통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미디어에 어떻게 보면 좀 명과 암인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보다 보니까 도리어 대화를 안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도 이제 카톡으로 뭐 하는 등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많이 있는데 도리어 이런 과도한 어떤 정보들이 이제 대화를 끊고 어떻게 보면 그 세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들 많이 봤고 특히 네, 청소년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대화를 하고 뛰어놀아야 할 시점에 미디어에 몰입이 돼서 이제 과몰입이 돼서 이제 사회적 성장이 좀 정체가 되는 현상이 보다 보니까 어떤 학창 시절 이런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센터에서는 미디어를 조금 더 멀리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미디어 디톡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미디어를 멀리하고 좀 자연과 인간과 가까이 지내서 조금 더 멀리 조금 바라봐야 AI를 또 활용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배우는 차원에서 좀 그런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토론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AI 시대 뭐 피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가 좀 앞서갈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토론도 마련했고 각자의 좀 제언이 있으시다면 AI 시대에 단순하게 뭐 법령, 규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과 더 잘 다 어울려 살면서 우리 인류를 좀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런 좀 큰 차원에서의 어떤 AI를 위한 제언이 있다고 하시면 우리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 발언 겸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 이제 학생들을 굉장히 활동을 아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률이랑 이제 저희 학생들이 하는 행태를 같이 저희가 고민해 보니까 이미 학생들은 AI를 가장 잘 다루고 있어요. 대학생들은 정말 잘 다룹니다. 그렇죠. 저보다 훨씬 잘 다루죠. 그런데 이제 좀 최근 이제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거를 이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실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3자가 또 가공을 해가지고 마치 진짜처럼 가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면 지금 오늘 가장 큰 주제인 법률 자체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이걸 먼저 한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픈 소스 진행을 좀 대변해서 얘기하자면 네. 산업의 발전을 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그 오픈 소스 같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요. 리워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법률에 해당되는 모델을 공개하는 회사는 네. 예를 들면 오히려 좀 자랑스럽게 네. 우리는 이런 모델이 이번에 나갔습니다라고 뉴스에 내보내고 대신에 이제 사전에 정부에서 먼저 너네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썼으면 공개는 안 하더라도 공개하면 더 좋고 공개는 안 하더라도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라는 정도는 무조건 명시를 해야 돼. 이런 형식으로 가면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연구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확보가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연구를 또 하니까요. 네, 지금 조금 더 첨언드리면 그 미국이랑 한국의 그 격차가 사실 데이터에서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박사님께서는 어떤 제안을 주시겠습니까? 네, 앞서서 AI 리터러시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단순하게 기술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새로운 범주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전에 그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 프로네시스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일종의 실천적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딱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넘어서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무언가를 지향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게 나 혼자 잘 쓰는 문제를 벗어나서 그렇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성장하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에 대한 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안전장치라고 봤을 경우에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AI 시대에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경험에 부족한 부분도 메꿔야 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AI한테 생각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일을 AI하고 저희는 AI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명확한 깊이 있는 사유 그리고 어떤 고독한 그 철학적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가 우리 인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깊은 고민, 이게 생활 속에서의 좀 고민이 더 필요하겠다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은퇴장님. 예. 사실 이제 모든 언론들을 보면 항상 소일거 양아 고치기로 저 AI 대응이 되고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워낙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간 빠르죠. 기술이 예. 많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은 사실 피할 수가 없고 사실 그럼 소일거 양아를 잘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정말 말씀하셨던 다양한 대안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AI 목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 또 만드는 거에 내가 개발자의 또 다른 나를 만드는 데 또 목표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AI 개발자인 뭐 뇌과학자도 계시고 물리학자도 계시고 그런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봐지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건데 그런 상황을 좀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어떻게 잘 활용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 손 안에 모든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영상도 그냥 프롬프트 하나 잘 쓰면 잘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잘 경영하느냐는 문제고 요즘 이제 매니지먼트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워낙 좋은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하는 거는 오롯이 자기의 몫인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하고도 많이 좀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AI는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인구 감소나 이런 기후 문제와도 많이 좀 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사람이라든지 조금 불안정한 자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는 AI가 앞으로는 많이 좀 다가가고 발전하는 데 저희도 한몫해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AI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 이제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의 입장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AI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제작자나 사업자라기보다는 소비자에 가까운 네. 네,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저희 변호사들끼리도 가끔씩 우리 AI가 어느 정도 발전했나 한번 이러한 상황에서 너가 재판에 서면을 낸다면 한번 AI 보고 한번 작성해 봐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미삼아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아까 이제 환각 효과 말씀도 하셨고 리터러시 말씀도 하셨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제 판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 낸다거나 그다음에 결정적인 부분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 상황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찾아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물론 고치고 참고해가지고 그냥 일종의 어떤 때는 재미고 어떤 때는 이제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네. 하지만 이제 저희 뭐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뭐 의뢰인 같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이거를 내용에 담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무조건 사실은 예전에 처음 우리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처음 인터넷 생겼을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있었어요. 네.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거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누군가가 개인적인 의견을 쓴 걸 수도 있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지. 다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미디어 중에 이제 하나에 불과하고 이것이 무조건 진실이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않으신다면은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믿지만 검증하라 라는 예, 맞습니다.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세상은 이미 미래가 아닌 현실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자 모두 관심을 쏟는 동시에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이 다른 여러 나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관리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마련한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